나를 믿고 나를 찾아가며 진짜 나와 만나는 시간. 꿈수저들의 진로 찾기 레벨 업! 네, 오늘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만남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아주 크고 작은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들을 정말 레벨업 시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멘토를 소개하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아주 멋진 추억을 만들어갈 주인공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이곳에 온 우리 친구들, 바로 강릉고등학교 강릉여자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때요? 괜찮아요? 살기 괜찮아요? 정말 너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넘어서 요즘에는 끓는 지구 열탕화 시대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더라고요. 더워도 너무 덥고 거기다 일자리는 점점 사라진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래학자 서용서 교수님을 모시고 미래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지금 학생이신데 혹시 학교 다닐 때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 역사, 히스토리. 그렇죠. 꽤 많네.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신 분? 여러분 과거보다 미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근데 왜 과거는 가리키면서 왜 미래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할까? 저는 항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 미래 연구가 뭔지, 미래가 무엇에 대해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고 관심이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져.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죠. 예. 또 먹고 살기 힘들다. 지구온난화, 그렇죠.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니까 변화도 워낙 빠르고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그 불확실성을 높이는 첫 번째 그 원인이 바로 이 기후 변화예요. 여러분 최근에 역대급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역대급 폭염일수, 역대급 태풍 또는 역대급 홍수.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그런 그 기상 관측치를 뛰어넘는 이런 그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 세상이 좀 너무 지나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초연결 시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초연결 시대. 그러니까 이 지구가 통신으로 교통으로 너무 이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만 하루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뭔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그 변수나 불확실성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소위 그 초연결 시대도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기술 혁신. 최근에 그 AI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기술 발전이 우리가
오늘 또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현상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불확실성을 높이는 하나의 또 중요한 요인이고, 그다음에 그 네 번째 요인은 이 글로벌 패권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그 글로벌 국제사회의 그런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그 국가가 패권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 패권 국가가 교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패권 교체 시기에는 항상 이 국제 질서가 불안정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불안 요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확실성을 높이는 중요한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가 21세기 초반부터 굉장히 거시적이면서도 구조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그런 도전 과제에 직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 구조 변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기후 변화. 이것도 뭔가 우리가 단기적인 그런 뭐 정책이나 또는 행동으로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굉장히 멀리 또 크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인구 구조 변화하고 바로 기후 변화다.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마라톤하고 등산하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쉽게 찾기 목표 지점을 그렇죠. 네. 목표를 향해서 뛰는 건데 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주로 앞 사람의 등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앞 사람의 등을 보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요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그거를 이제 따라하기에 바빴죠.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따라했고요. 그것도 아주 빨리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선진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그 선진국을 뭔가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갈 모델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 주자가 얘기 들어보면요, 주로 그 앞에 달리는 주자의 그 등번호만 보고 열심히 달린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앞에 주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 스스로가 뭔가 방향을 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딱 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따라갈 모델이 없고 또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개척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봐야 되는 거고, 다른 나라들이 해보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 연구가 뭐에 대한 연구냐? 뭐 예측하고 전망하는 거냐? 물론 그것도 맞아요. 미래에 대해서 예측도 해보고 전망도 하는데, 이 미래 연구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입니다. 변화. 그러니까 미래가 내일이 뭐 오늘이나 과거와 비슷하다면 우리는 굳이 치열하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래는 변합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미래 연구는 본질적으로 변화에 대한 연구이자 불확실성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불확실성에 대해서 뭐 개인이면 개인, 또는 뭐 기업이면 기업, 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적응하고 이를 관리해 갈 것인가가 바로 이 미래 전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 MIT라는 대학이 있어요.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공대인데 거기에 그 교수님들이 정교한 방법론, 그다음에 그 풍부한 그런 그 데이터 또는 자료, 정보만 있으면 충분히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의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정교한 AI 알고리즘하고 빅데이터만 있으면 충분히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데이터라는 게
사실 현재나 과거의 그런 환경 구조에서 생성이 된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환경 구조가 뭐 지금과 과거와 유사하다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유용하겠죠.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변하죠. 그것도 빠르게 변하고 구조 자체도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데이터에 대한 좀 과도한 의존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가장 어려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미래는 수없이 많은 변수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개가 있겠지만 뭘 알기가 참 어려울까요? 사람의 마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거 무슨 상품이라도 하나 있으면 드리고 싶은데, 예,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속담에 10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거 속담 들어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그 대상 자체가 굴절이 돼버려요. 다른 방향으로 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Y2K는 모르시죠? Y2K 이게 들어보셨죠? 이게 그 year 2000이라는 그런 용어인데 1990년대 초반에 많은 그런 그 IT 전문가들이 이게 컴퓨터가 0과 1 디지털 방식으로 움직이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이게 2000년이 되면서 이거를 2000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1900년으로 잘못 인식을 해가지고 엄청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경고를 끊임없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데이터가 잘못돼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했고 준비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고 올바른 예측이라 하더라도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에 따른 대책과 행동을 취하면 이게 틀린 미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그 미래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현상을 미래 예측의 역설, 패러독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저는 그 여러분 형 누나들 주로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 지도를 하는데 저는 그 대학원생들한테 논문 쓸 때나 연구할 때 요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달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변화를 얘기하지만 이 세상에는 의외로 변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에는 일정한 규칙, 패턴이 있는지를 봐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이 세상을 바꾸는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랍니다. 예.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기술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문명까지 변화시키더라. 여러분도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이거 다 기술이 만들어낸 혁명이에요. 이렇게 멀리 생각하실 필요도 없이 근데 여러분들한테 묻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인터넷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여러분 아마 다 인터넷이 있던 시절에 태어나셔서 잘 모르겠지만 엄청난 사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 또 엄청난 사회 변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아마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앞으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겁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아직 불확실해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만큼 이 기술이 갖고 있는 변화의 그 추동력이라는 건 엄청나게 크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기후예요. 예. 그러니까 문명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기후 변화는 한 국가나 문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었다. 그다음에 이 세 번째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예, 이 인구 구조 변화는요 미래 대한민국의 그 근간을 뿌리쳐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동인이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과학혁명의 구조, 그다음에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마샬 맥루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캐나다의 굉장히 유명한 미디어학자이자 미래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We make our tool, then our tool make us.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도구, 기술을 발명하지만 다시 그 기술, 도구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사적으로 이 기술 진보는 사회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해 왔다. 자, 여러분 혹시 패러다임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패러다임? 예, 패러다임. 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토마스 쿤이란 미국의 그 과학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이 과학혁명이라는 건요, 이게 뭔가 점진적이면서도 이제 누적적으로 쌓이면서 이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런 그 파괴적 기술이 등장하면서 갑작스럽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그런 그 가치관, 생각, 뭐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모두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는 것을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명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술의 진보는요, 단순히 기술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또 사회를 운영하는 방식, 그다음에 인간 존재를 인식하는 그 트랙에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최근에 그 AI가 굉장히 큰 화두잖아요. 과연 이 AI가 우리의 뭔가 인식이나 세계관이나 여러 가지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 시프터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최근에 그 AI 기술 발전요, 혁명이라는 수식어도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지금 야기하고 있다. AI 기술이 나온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1950년대 그 개념이 처음 등장했는데 아까 제가 그 파괴적 기술 얘기했죠. 보통 이걸 이제 기술적인 돌파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 3번의 기술적인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밋밋하게 가다가 2010년대 들어서면서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이라는 기술이 등장을 해요. 이게 첫 번째 기술적인 돌파구. 그리고 이런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기반해서 등장한 게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보셨을 텐데 알파고가 바로 이 기술에 기반해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기술적인 돌파구가 바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데이터를 다 이제 수집을 해서 또 데이터를 가공해서 일일이 그 라벨링을 다 붙여가지고 이걸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켜야 됐어요. 그런데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개발된 이후부터는 이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공지능이 알아서 자기가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름대로 추론하고 결론을 내리는. 그러니까 대학으로 치면 학교에서 지도 교수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학생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고 논문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등장입니다.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모델에 기반해서 등장한 이 서비스 기술이 바로 GPT예요. 근데 최근에 그 생성형 AI는 대부분 가상 공간 안에서만 씁니다. 뭐 이거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텍스트를 분석한다던가 이런 데만 쓰이고 있는데 만약에 생성형 AI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현실 세계로. 가상 세계가 아닌 밖으로 튀어나왔을 경우에 뭐랑 가장 연결되기 쉬울까요? 어떤 형태로 튀어나올까요, 얘가? 아마 로봇이겠죠. 그렇죠, 로봇. 예, 로봇이죠. 근데 사실 기존에도 로봇 기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미리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이 입력이 돼서 정해진 작업만 이제 반복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인데, 우리 인간은 그 계란을 쥐일 때 어느 정도의 힘 조절을 통해서 계란을 쥐어야지만 얘가 깨지지 않을지는 학습하고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로봇은 몰라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입력해주기 전까지는. 예, 그래서 최근에는 소위 이걸 이제 피지컬 AI라고, 그러니까 물리적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피지컬 AI도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많이 확보가 돼서 이거를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5, 6만 년 됐고요. 그다음에 문자를 발명해서 쓰기 시작한 게 한 6천 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인간의 그런 그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를 기록하기 시작한 게 한 100년 정도 됐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화 되었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온라인상에서. 근데 이 피지컬 데이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 조절도 있고 또 인간의 촉각도 있고 여러 가지 모션. 근데 이거를 데이터를 모으고 로봇한테 학습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계공학과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이거 정말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에 여기서 또 하나의 그 세 번째 기술적 돌파구가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데이터를 이제 로봇한테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제미나이에서 최근에 올 3월 달이에요. 3월 달에 발표한 기술에 따르면요. 그냥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학습 없이 인공지능이 로봇에 탑재된 인공지능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로봇 같은 경우는요, 그 우편물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그 동영상을 한 60시간 시청을 한 이후에 거의 사람과 똑같이 이걸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기술입니까? 이게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이 기술 발전의 속도라는 건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로봇이 다 한다. 직장 노동자도 대체하고 뭐 공장에서의 노동자도 대체하고 지금 선생님이 그 여러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컨설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화두가 이 로봇을 생산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도입하고 공장에도 도입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늦어도 5년 안에는 하나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겁니다. 충분히 이게 보급 확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모든 노동을 지식 노동, 육체 노동을 로봇이 한다. 그럼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분이 계세요.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30년 전에 노동의 종말이란 책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노동이 종말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렇다면은 소득이 없어지잖아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니까. 자, 그렇다면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소득이 없는데 우리는 결국은 의식주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도 구입을 해야 되고. 근데 돈이 없으면 구입을 못 하잖아요. 그럼 관련 기업들도 매출이 줄어들고 이익이 감소하고 또 정부에 내는 세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란 개념이 등장을 한 겁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이 베이직 인컴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슈퍼를 붙였어요. 그냥 베이직 인컴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는 슈퍼 베이직 인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러니까 AI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그 AI 모델을 활용하는 개인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를 사회 전반적으로 다시 재분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경제 자체가 아예 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생산을 다 기계가 한다. 그럼 사람 뭐 하면서 살까요? 결론은 놀아야 된다. 잘 놀아야 된다. 여러분 호모 루덴스란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거기 끄떡끄떡하네. 학교에서 배우나 보다. 이게 그 요한 호이징가라고 네덜란드의 철학자가 1950년에 출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한 거는 이 사피엔스는 이게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파베르, 도구를 만드는 인간은 사피엔스도 아니고 파베르도 아니다. 루덴스, 유희, 재미를 추구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잘 놀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그 인재, 역량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이제 기술 문해력. 이제 기술 문해력은 단순히 GPT 잘 활용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술의 역할과 그다음에 사회 또는 직업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바로 이 기술 문해력이다. 그 최근에 그 젠슨 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엔비디아의 그 창업주인데 이분이 그 2004년도 대만 대학 졸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AI가 아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맞아요. 이분 말이 맞는데 문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고용과 직업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이 직업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한쪽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우리가 사회적인 안정망, 이 제도적인 뭔가 조정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말 엄청난 큰 혼란으로 갈 수 있다.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부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창의력. 창의력 얘기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저희 대학원에 이제 뇌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심리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뇌가 사람의 뇌가 언제 창의력을 발휘하느냐. 익숙하지 않는 환경, 패턴을 볼 때 뇌가 자극을 받는데요. 뇌가 자극을 받아서 뭔가 보이지 않던 연결고리가 보이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 안에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 나온 논문이에요. 지난 100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들의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전수조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 무엇이었을까요? 100년 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딱 공통점이 하나 보이더라. 이사를 자주 다녔어요. 우와.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환경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창의성이 창발이 되는 건데 창의력이 필요할 때 좀 환경을 바꿔보세요.
공부한 장소도 좀 바꿔보고 아니면 뭐 선생님들도 아예 좀 약간 그런 교실에 좀 여러 가지 그런 그 데코레이션도 좀 바꿔보고 이러면 창의력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그 기술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결국은 방향성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판단하는 건 사람이다. 그렇죠? 이건 절대로 기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결국 이게 인문학의 중요성이 점점 이제 강조되는 부분인데 여러분 최근에 뭐 인문학이 뭐 굉장히 지금 사양 추세에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앞으로는 인문학이 뜰 겁니다. 법학, 철학, 윤리, 뭐 심리 이런 쪽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특히 AI 시대에는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뭐 이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인문학도 여러분들 향후 진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런 그 통로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이건 범용 기술이자 일종의 공공적인 보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중요한 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러한 그 범용 기술과 그다음에 이런 보편적인 공공재를 기반으로 거기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또 만들어낸 말이 이 기술 감수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술과 감수성을 포함시킨 건데 저희 카이스트에 계신 교수님들 보면요. 학생들도 그래요. 이 기술만 좋으면 다 끝난다. 기술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회가 그 기술을 수용하지 않고 시장에서 상업성이 없으면 사장된 기술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요. 아무리 훌륭한 좋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회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지? 그리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이 기술 감수성. 여기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다는 사람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잘 놀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놀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유희 역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상력을 동원해 놀이에 깊이 관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놀이 자체를 즐겨야 되고 그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타인과 상호 작용하면서 이 경쟁과 협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런 놀이의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 예. 자,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나다움. 지금 사실 인간의 고유 특성이라고 여겼던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계로 대체가 되고 있잖아요. 자, 이 시점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으로 인간일 수 있을까? 무엇이 인간과 기계를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까? 뭐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기반? 아니면은 뭐 의식과 자아의 유무? 이거 인공지능 충분히 의식을 가질 수 있고 자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럼 뭘로 인간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형성되는 그런 윤리적 존재가 결국 인간다움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다움이라는 게 앞으로는 점점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다움은요, 이 개인의 선택과 경험, 그다음에 기업과 꿈이 만들어낸 하나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문화를 살아도 또 여러분들 같은 학교에 다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고유의 그런 그 삶의 궤적이 있고 또 이를 바라보는 고유의 시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시선과 개성, 또 윤리적인 책임성을 갖고 자신 특유의 삶의 이야기를 주체적으로 써나가는 역량이야말로 이건 AI가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여러분만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스타일이 뭔지를 발굴하고 계속 이걸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결코 AI가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정말 남보다 뭔가 앞장서서 미래를 맞이한 기분입니다. 너무나 멋진 이야기 들려주신 우리 서용석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와, 야, 여러분들 어떻게 미래를 읽는 눈이 좀 탑재된 것 같지 않아요? 아주 재미있게 경청을 하는 모습들을 잘 봤습니다. 교수님, 근데 아직 오지 않은 세계를 연구한다라는 게 너무 막연하고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조금 더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교육자니까 저도 예, 예. 일단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래 연구는 이제 변화에 대한 연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변화에 기반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탐색을 합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을 하고 그 다양한 가능성 중에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또 가고자 하는 선호하는 그 미래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우리 국민들이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다 이런 뭐 똑같은 미래를 선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행동하고 활동하는 게 여러 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미래로 만들어가기 위한 합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재밌게 들은 만큼 궁금한 점들도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AI 이야기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AI는 우리가 질문 던지는 거에 답을 많이 해주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AI가 되어보는 거예요. 강릉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한도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해서 네, 질문하는데 예. AI가 이제 제재도 이제 확립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정도 수년 후에 이제 AI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 좀 더 많은 이익을 줄까 아니면 그 이익을 상쇄시킬 만큼 많은 피해를 줄까 궁금합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근데 아까 제가 AGI 범용 일반 인공지능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한 10년 정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술 발전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법과 제도가 나오는 건데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이건 과연 우리가 앞으로 AI를 과연 통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AI한테 통제받을 수 있을까? 통제 당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 국제적으로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런 합의를 이루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필요한데 이 기술 발전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AGI를 넘어서 AI가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는 게 ASI라는 겁니다. 이게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소위 말하는 초지능, 초지능 개발로 가겠다. 이때가 되면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특이점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초지능은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사람들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지능을 갖게 되는 그런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초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인류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여러 난제들을 아마 다 풀어낼 거예요. 다 풀어낼 것이고 그다음에 우주의 원리 자체도 아마 규명을 할 겁니다. AI가. 근데 문제는 그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가는 거죠. 이거는 이때부터 이제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고를 세계적인 석학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미국하고도 필요하고 중국하고도 필요하고. 근데 기술 발전을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인 합의에 대한 논의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걱정인데 분명히 인류한테 중요한 여러 가지 혜택도 주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게요.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방송 준비하거나 할 때 GPT 이용을 많이 합니다만 네. 정말 편리한데 네. 가끔 정말 뻔뻔하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서 저도 맞아요. 이제 검토하고 확인해야죠. 그런 적이 있는데 AI 나와서 정말 편하다 이런 말을 하는 이면에는 진짜 계속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강의를 듣는 내내도 10년 내에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데 진짜 뭔가 등골이 오싹하고 섬뜩하더라고요. 내 일자리도 빼앗길 것만 같고. 네, 우리 미래를 맞이하는 학생들의 생각도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질문이 먼저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부터 한번 질문 받아볼게요. AI가 많이 발전되고 하면 많은 일자리들이 대체되잖아요. 근데 저는 AI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연구하는 직종은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하고. 저도 그쪽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요. 특히 컴퓨터 공학이나 수학 베이스의 그런 AI를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제
그 혁신시키고 또 이걸 이제 유지 관리하는 그런 직종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는데 문제는 소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뭔가 보편적인 대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요즘에는요 이공계 쪽에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 뭐 기계공학도 그렇고 뭐 전기전자도 그렇고 교수님들 보면 다 AI랑 같이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AI 없으면 연구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 해서 소위 그 우리가 이공계 쪽은 이제 전통적인 그런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이런 그 연구 접근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워낙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기존에 뭐 실험실에서 찾아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물질을 찾아낸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여러 것들을 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성해낸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공계 쪽도 잘못하다가 AI한테 지금 잠식당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이런 그 문과, 인문사회 쪽이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쪽으로 뭐 꿈이 있으신가요? 전자공학 쪽으로 약간 전자공학, 야, 그러면은 또 생각이 남다르시겠네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셨군요. 방금 언급하신 인문학 쪽이 EI 아까 전에 말했던 그쪽인가요? Emotional Intelligence. 그렇죠. 그런 뭐 여러 가지 윤리적인 판단 능력, 가치 판단 능력,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런 그 기술의 그런 그 가능성, 이런 그 사회적인 수요의 문제라든가 또는 시장에서 이런 상업적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인문학적인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술도 알고 그런 인문학적인 감성도 소위 기술 감수성이 있으면 앞으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AI와 함께 꼭 살아남으시기 바랄게요. 근데 네. 기초는 굉장히 튼튼히 할 필요가 있어요. 기초는 수학 굉장히 중요하고요. 질문 감사해요. 네.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렸죠. 마이크 전달 드려볼까요? 네. 교수님께서 방금 강의 중에 AI가 발전을 하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AI 발전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발전에 한계를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AI가 발전해서 인류의 삶을 더 이롭게 하는 걸 하게 해야 되는지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참 그 고민거리고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AI가 인간한테 이제 해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혼자서 이런 AI 발전을 좀 규제하겠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 다른 나라에서 계속해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이런 자본이나 이런 상업과 이렇게 연계가 되면요, 이거는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이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사회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 나라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그 AI가 가지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특히 패권 경쟁.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뭐 산업이나 또는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 국방, 안보 이런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거를 이제 공유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런 그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할 그런 이런 그 만남 자체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가 뻔히 보이면서도 뭔가 현재 여러 가지 이런 갈등 때문에 뭔가 해결을 못하거나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이게 검은 코끼리 상황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검은 코끼리 혹시 아시나요? 뭐죠? 미래가 뻔히 보이고 결과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과거로부터의 관성이나 부정이나 두려움,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이 코끼리가 이 온 방안을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풍비박산날 때까지 그냥 애써 모른 체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해도 제대로 된 진척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검은 코끼리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질문 있는 친구? 네, 앞줄에. 이제 AI가 AGI에 도달하기 전에 저희 학생은 어떠한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맞아. 결국은 사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통제 문제라든가 윤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 그런 차원이나 수준에서 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 본질. 그 본질이 이런 그 어떤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어떤 그런 그 기술 관련 서비스가 또는 모델이 등장하더라도 이를 잘
응용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기초라는 거죠. 기초. 기초에 대한 역량을 계속 탄탄하게 만들고 있으면 어떤 그런 그 기술적인 사회적인 충격이 오더라도 나름대로 이런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화될,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계속해서 나다움이 뭔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각자의 재능을 갖고 태어납니다. 탤런트라고 그러죠. 근데 죽을 때까지 이 재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 교육이 바뀌어야 되는 게 그냥 국영수는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시험 몇 번 봐가지고 우열을 이제 가려내는 이런 거에서 조금 탈피해서 학생들 각자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발굴을 해주고 선생님들이 발굴을 해주고 그리고 그 재능을 키워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로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 저는 제 재능을 썩혔던 게 전 그림 되게 잘 그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 거의 전국의 사생대회를 휩쓸고 다녔는데 우와. 그래서 저는 그 예술학교를 갔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반대를 하셔가지고 결국 다니다 말고 그냥 일반 중학교로 옮긴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재능을 계속 발굴해서 키워줬으면 저는 아마 지금 그림 그리고 앉아있었을 거예요. 와, 서화백도 멋지지만요. 네. 아니, 지금 우리 서영석 교수님으로서의 이 모습도 너무나 멋지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 주로 상상화 이런 걸 많이 그렸는데 오. 그 상상이 지금 다 미래로 옮겨간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뭔가 이런 집중력이 나오고 이제 성과가 나오려면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재미가 있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고 무엇에 재미를 느끼는지 게임 말고 게임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자꾸 찾아보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야, 지금 내가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게 맞아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질문이 좀 수준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대학원생들보다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서로에게 박수 한번 줘요. 고생했어요. 예. 저희가 꿈수저들의 진로 찾기 레벨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제가 쭉 그 이력을 좀 실례지만 보니까요. 대학 대학원 시절에 역사학, 국제관계, 정치학 분야를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미래까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고 제일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역사, 히스토리였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세계사 쪽이었는데 미국의 대학 가서도 이제 그 세계사를 공부하고 또 특히 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일본은 소위 근대화에 성공을 했는데 왜 중국과 한국은 실패했을까? 근대화에 실패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계속 있었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별히.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오게 됐는데 결국은 정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지도자들의 그런 리더십. 그쵸.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리더십 자체가 부패했었고 정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데 일본은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대화에 성공을 했었다.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지금도 TV 드라마 그 사극밖에 안 봐요. 사극만 보고 그리고 또 뭐 소설도 이제 역사 소설만 읽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역사의 가정은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굉장히 그 사소한 사건이 이 인류의 문명의 큰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때 이렇게 조금 했었으면 완전히 역사가 바뀌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 근데 맨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거는 역사 속에 갇혀 있잖아요. 뭔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갇혀 있는 세상이 아니라 열려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고 마침 또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의 또 1세대 미래학자셨어요. 정치학자이면서. 그래서 제 적성에 맞는 그런 공부를 했고 그리고 역사에 대한 공부가 되게 중요한 게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굉장히 풍부하게 해줍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런가 봐요, 정말.
다음 질문 또 한번 네, 드려볼까요? 정치학이 사실 좀 어렵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네, 사실 네. 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정치나 사회 문제에 그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정치학이 이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정치예요. 예, 정치인데 그렇죠. 그 미국의 이제 그 정치학계 데이비드 이스턴이란 분이 이 정치학을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이제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거는 현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자원의 배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네. 향후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자원의 배분. 그러니까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그 자원의 그 공평한 배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건 뭐 여러 자원이 있겠죠. 재정 자원도 있을 수 있고 복지 자원도 있을 수 있고 기후 환경 이것도 다 자원이에요. 근데 현 세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모든 자원들을 자기들만 위해서 다 고갈시켜 버린다? 그럼 나중에 우리 미래 세대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이 말인 거죠. 안 되죠. 이건 절대 공평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대한 그런 권익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계속. 맞아요. 예,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교수님 저희가 우리 네. 멘토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이 네, 있는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뭔가요? 저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관계. 근데 이게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3대에 걸쳐서 이 행복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교수, 또 아버지 교수, 그다음에 아들 교수가 한 75년 동안 계속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니 결론은 관계다. 좋은 관계.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자녀와의 좋은 관계, 형제 자매와의 좋은 관계, 친구들과의 좋은 관계, 직장 동료와의 좋은 관계. 이 관계가 좋아야 마음도 몸도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좋은 관계라는 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좋은 관계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예, 어릴 때부터. 예. 제가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와. 지금은 약간 미래학 교수님 아니신 것 같고, 예, 지금은 뭔가 따뜻한 게 동네 삼촌 느낌. 예. 요것도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코너 속에 작은 네. 코너 밸런스 게임 있거든요. 네. 예. 산, 바다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선택하는 거. 네. 아시죠? 모르겠네. 요거 네 가지 문항 가져왔는데요. 예. 예,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자, 두 가지 능력 중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둘 중에 어떤 것을 갖고 싶으신지요? 모든 걸 빠르게 이해하는 지능 아니면 남들과 다르게 바라보는 창의성. 당연히 2번. 역시 당연히 2번입니다. 네. 예. 오늘 창의력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네.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 저희도 전세살이를 해서 이사를 되게 자주 다니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창의력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예. 두 번째 갑니다. 직업을 통해 나를 설명하는 삶 아니면 직업과 나를 분리해서 사는 삶. 이거 어려운데요. 그래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1번인 것 같아요. 네. 직업을 통해서 진짜 교수님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죠. 네, 많은 네. 플랫폼을 통해서도 맞습니다. 또.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데 분리하고 싶어요. 희망은. 지금 마음은 그렇게 그러시고? 살지만 제 희망은 분리하고 싶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좀 가끔 좀 제가 하는 일과 좀 동떨어져서 다른 걸 좀 생각하고 다른 걸 하면서 살고 싶을 때가 많아지고 있어요. 저는 궁금해요. 네. 교수님 취미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가끔 이제 피아노를 좀 배우고 싶은데 어릴 때 하다가 이제 못한 게 조금 한으로 남아서 되게 예술적 예, 예. 감성이 좀 뛰어나신 어릴 때 그림 교수님이시네요. 그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지금 하는 거는 주로 이제 소설 읽는 웹소설. 웹소설을 읽는데 주로 어떤 소설 읽냐면은 그 타임슬립하는 소설 있잖아요. 네. 과거로 가서 세상을 바꿔버리는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그것도 있습니다. 역시 네. 지금의 일과 많이 다르지 관련이 않고 있죠. 예. 뭔가 꿈을 꾸는 듯한 예. 느낌으로 소설을 또 보시는 것 과거로 같습니다. 가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 이제 역사를 바꾸는 우와. 이런 류의 소설들. 저도 최근에 그 웹소설 하나 아직 공개는 안 했는데 쓰고 있어요. 어머! 타임슬립 소설인데 어떤
스토리냐 하면은 예. 여러분 장영실 아시죠? 장영실. 그럼요. 예, 그 세종 때 유명한 그런 그 조선 최고의 과학자였는데 네. 이 장영실의 그 뒤에 스토리가 실록이 안 남아 있어요. 오.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소설을 만드는 거예요. 장영실이 사실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었고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발견들을 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유의 그런 소설들 쓰고 있는데 나중에 공개가 되면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지금 뭐 좋겠어요. 생각이 다양하게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수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까요? 네. 아, 뭐. 과학자도 또 미래학자도 막 다 너무 궁금하고 하고 싶은 미래인데 그럼에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약간 삼촌 형으로서의 조언 한 말씀 삼촌 부탁드릴게요. 형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이, 예. 그렇게 가요 우리는. 아, 알겠습니다. 가족적으로. 뭐 젊어 보이니까 제가. 그럼요. 예, 예. 예. 그 뭐 지금 저출산 고령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런 그 재능, 이 한 명 한 명을 포기할 여유가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돼야 돼요. 예, 정말 여러분들의 재능을 우리는 이제 귀히 여기고 귀히 사용을 해야 된다. 예, 여러분들의 미래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제 코멘트 마지막 코멘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그 시 들어봤어요?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 중에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들 이 시에서처럼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나다움을 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어느샌가 내 거가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좋아요. 자, 오늘 꿈수저의 진로찾기 레벨업.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된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교수님과 함께 파이팅 외치면서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찾기 프로젝트 레벨업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레벨업은 여러분들의 미래의 진로를 개척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봅니다. 또 교육적 가치도 무궁무진하게 넓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미래의 희망입니다. 또 미래를 개척해 나갈 우리의 미래의 일꾼입니다. 오늘 즐겁고 배움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